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상국립대학교 약학과 백승만 교수입니다. EBS 클래스 2, 오늘은 의약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약이라고 하면은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세요? 어떤 개념? 생각해보면 이제 아픈 사람이 먹는다, 그리고 먹으면 낫는다라고 하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 잘못 먹으면 위험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잘못 먹으면 위험한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의약품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그게 또 잘 조절이 안 되곤 하지요. 우리가 약을 만드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혹은 만들어진 약이 좋은 효과만 나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않고 왜 부작용이 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은 직접적으로 진화한 시간만 해도 20만 년 정도 됩니다. 또는 세포 단위까지 한번 가보면은 수억 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세포막을 감싸기도 했고, 핵에 있는 유전자를 그렇게 꼬아서 보관하기도 하죠. 혹은 단백질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체온을 조절한다든지 음식을 섭취한다든지 배설하는 형태로 아주 오랜 시간 진화를 해왔어요. 자, 그 반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수준은 이제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우리 인체나 자연은 굉장히 오랜 시간 진화했지만 정작 우리 약을 만드는 화학이나 생물학 같은 학문은 역사가 한 200년, 300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 짧은 역사를 가지고서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오랜 시간 진화해온 우리 몸을 그 짧은 지식으로 조절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많은 약을 또 복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약국을 갔을 때 약국 선반장에 굉장히 많은 약들이 놓여 있죠. 자, 그 많은 약들은 그럼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항생제, 항암제, 혹은 스테로이드제라든지 진통제, 해열제 이런 것들은 누군가는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자, 이 만들어진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은 의약품이 생각보다 어설프게 개발된 경우도 있고 뜻밖의 우연히 개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도저히 개발되지 않을 것 같은 혹은 신약 승인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의약품이 어쩌다가 개발돼서 사회에 편입되고 그러면서 이제 적응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도 거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과연 이렇게 만들어진 이 의약품이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만들어진 의약품 정말 안전할까? 우리가 믿고 먹어도 될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그 서문을 열고 싶은 약은 해열제예요. 해열 진통제라고 보통 부르죠. 성분명은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상품명은 다이레 이라고 보통 부르곤 하지요. 이 물질이 개발된 계기라든지 그 과정을 보면은 정말 이상하게 개발됐어요. 만들어진 계기는 그렇습니다. 1886년이에요. 한 환자가 병원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저 기생충약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생충약을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약장에서 약을 꺼내가지고 약을 줍니다. 자, 그 환자분 이 약을 드세요라고 하면서 하얀 종이에다가 약포지에다가 하얀 가루를 넣어줘요. 그럼 그 당시에 쓰던 구충제가 있었어요. 나프탈렌이라고 하는 구충제고 지금은 화장실 방향제로 쓰곤 하고 절대 먹지는 않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약이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886년에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던 시절 약병이 지금처럼 예쁘게 진열돼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반에 있던 약병의 뚜껑을 열고 손으로 써갈겨 놓은 글씨, 거기에서 뚜껑을 열고서 흰 가루를 준다는 게 그만 다른 흰 가루를 준 거예요. 나프탈렌을 줘야 되는데 다른 흰 가루, 정확한 이름은 아세트아닐리드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그 물질을 줘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 환자는 다시 병원에 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저번에 구충제를 먹었는데 열이 조금 내렸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나프탈렌을 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상하다, 나프탈렌에 그런 효과가 있었나?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해열제라는 거는 그 당시에 굉장히 귀한 물질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을 떨어뜨릴 수 있으면 정말 대박인데?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물질이 나프탈렌이라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정작 나프탈렌은 그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진료 기록이라든지 인터뷰, 그다음 그 당시의 상황을 재현을 해보고서 뜻밖에도 나프탈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다른 흰 가루, 아세트 아닐리드라고 했죠. 그 가루를 지워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이 물질이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고? 좋은데? 라고 하면서 이거를 바로 그 이듬해 약으로 시판을 해버려요. 안티페브린이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시판을 했습니다. 안티는 반대고 페브린은 이제 열이죠. 피버를 뜻하죠. 굉장히 해열스러운 이름을 붙여서 팔았는데 정작 팔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 약도 좀 독성이 있는 거예요. 헤모글로빈에 작용을 해가지고 피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하고 좀 심할 경우에는 피부 색깔이 약간 좀 파래져요. 청색증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증상까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약은 이제 시판이 철회가 됐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연히 찾아낸 이 안티페브린이라는 물질을 약을 조금 더 구조를 개선하다 보면은 더 좋은 해열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화학기술로 몇몇 화합물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아세트 아닐리드의 구조를 바꿔서 아세트 아미노펜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게 1893년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그 이듬해쯤에 시판이 돼야 되죠. 근데 정작 이 의약품 임상 시험을 하는 동안 아세트 아미노펜 말고 다른 불순물이 좀 섞여 들어가요.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서 다시 또 독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구자들은 이쪽은 안 되겠다. 아세트 아닐리드도 독성이 있었는데 그걸 개선해 보려고 했던 물질도 또 독성을 보였잖아요. 실패를 2번 하면 굉장히 힘 빠질 거 아니에요. 처음 한 번이야 뭐 의기소침해도 일어날 수 있지만 2번 정도 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라고 이제 포기를 하게 되죠. 그 뒤로 이제 해열제라든지 진통제 쪽은 이제 다른 의약품, 우리 보통 아스피린이라고 부르죠. 그런 약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장식해 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 아세틸살리실산, 우리 보통 아스피린이라고 부르는 물질이 소염 진통제로서는 좋은데 열을 내리는 효과는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속 쓰린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좀 다른 해열 진통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40년대에 수많은 약물학자들이 관련 문헌을 뒤지고 좋은 물질 없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래전 문헌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트 아미노펜의 분석 자료들, 시험 데이터들을 딱 보니까 뭔가 허점이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1940년대의 기술로는 좀 더 순수하게 제조를 할 수 있었거든요. 이 물질을 순수하게 만들어서 임상시험을 하고서 예전에 봤던 어설픈 그런 부작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세트 아미노펜은 1950년대 중반부터 세상에 시판이 되죠. 그 전에 있던 아세틸살리실산, 즉 아스피린이 가지는 부작용이 없는, 속쓰림 등의 부작용이 없는 해열 진통제다. 여러분 이제 아프면 이거 드세요라고 하면서 타이레놀로 이제 시판을 하게 됩니다. 처음 만들어진 과정은 정말 의약품 조제 오류 사건이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이 물질도 정작 써보니까 한 30년 정도 지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간독성이 심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전에 있던 아스피린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독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 아세트 아미노펜이라고 마냥 완전한 물질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물질이 왜 독성을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과관계는 나왔어요. 이 아세트 아미노펜을 복용했을 경우 이게 원래 우리 몸에 있던 물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야생에서 살면서 정말 이상한 것들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배설해버리는 게 우리 몸을 지키는 수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사회는 빠르게 진화했고 아세트 아미노펜이 어쨌든 꽤 단기간 만에 나왔습니다. 자연의 역사에 비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배설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세트 아미노펜 배설 잘 안 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분만이라도 어떻게든 배설을 해버리려고요. 그냥 배설 안 되기 때문에 구조를 바꿔가지고 우리 간에서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아세트아미노펜을 분해시켜서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분해 산물이 조금 독성이 있어요. 이게 우리 몸의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해열제로서 넣어준 물질과 우리 몸을 지키려고 하는 간이 서로 만나서 전혀 다른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아세타미노펜이 포함된 해열제를 복용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먹으면은 괜찮은지, 그 이상 먹으면 위험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칙이 나오게 됐어요. 대략 한 4,000mg 이상을 4,000mg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걸 초과해서 복용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편의점이라든지 약국에서 복용하는 해열 진통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500mg이 들어있어요. 근데 4,000mg을 초과하지 않으려면 아침, 점심, 저녁 2알씩 먹는 건 괜찮죠. 자기 전에 2알까지도 괜찮긴 합니다만 권장하지는 않고요. 편의점에서 파는 경우에는 아예 복약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약국에서 사면은 그래도 한 통을 다 드시지 말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편의점에서는 그게 안 돼요. 아예 편의점용 해열 진통제는 제조 라인부터가 달라요. 포장부터가 다르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4,000mg을 초과해서 복용하지 말라는 문구가 뒷면이 아니라 앞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통을 다 먹는 사람이 있을까봐 처음부터 8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남용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최대한 지켜서 복용하는 경우에도 좀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술 마시는 사람이 이 아세타미노펜을 복용해 버리면은 4,000mg을 넘지 않았는데도 이런 독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식당에 간다고 예약 전화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본 세팅을 깔아놓으면 좀 일이 편하잖아요. 그런 경우 많죠. 사람이 많이 올수록 미리 그렇게 많이 하게 되죠. 내가 만약 한 달 내내 술을 마셨다면 아마 저는 오늘 밤에도 술을 마실 가능성이 커요. 우리 간은 그걸 알고서 아, 이 인간이 또 술을 마시겠군 라고 생각하면서 효소를 좀 미리 많이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오늘 술을 많이 마시고 내일 아침에 아세타미노펜 해열제를 많이 복용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경우에는 효소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아세타미노펜을 대부분 흘려보내고 조금만 독성 물질로 분해하던 게 효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독성 물질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아세타미노펜 해열제를 복용하지 말라. 그리고 만약 그렇게 복용해야 될 경우에는 간독성이 심하니까 이 의사와 주의를 하라, 상담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술 말고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서방정 같은 경우가 여기 해당이 되는데요. 아세타미노펜이 서서히 방출되게끔 설계된 약물이에요. 이 약물 같은 경우는 서서히 방출되도록 지금 만들었으니까 아세타미노펜의 함량이 좀 높아요. 다른 해열 진통제는 500mg 들어있는데 서방정 같은 경우는 650mg이 들어있어요. 자, 근데 이것들을 그냥 다른 해열 진통제 먹듯이 한 번에 2알씩 먹고 자기 전에 8알씩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훨씬 더 양이 많겠죠. 4,000mg을 훌쩍 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세타미노펜 함량이 높다는 것에서 사람들이 뭘 착각하냐면은 이거는 좀 센 진통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먹었는데 효과가 빠르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효과가 지속되는 거지 효과가 빠르게 나온 것도 아니고 효과가 센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와 다르잖아요. 약을 더 먹는 거예요. 혹은 이 약을 먹고서 다른 진통제를 또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세타미노펜 여기저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문제가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보약제도를 잘 따르고 약을 씹어 먹는 사람들도 적기 때문에 한 통에 들어가 있는 아세타미노펜 서방정의 양을 줄였어요. 6알로 줄였어요. 그럼 650 곱하기 6을 해보면은 3,900이 나옵니다. 4,000mg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열제를 같이 먹는다든지 하면 조금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아세타미노펜이 정말 그렇게까지 위험한가? 아세타미노펜으로 간이 상하고 그때 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한 대학교 연구진이 조사를 했고 그 결과는 지금도 지금 인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아세타미노펜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가를 봤더니만 미국에서 한 해에 한 500명 정도가 죽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러면은 이게 급성 간 손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아세타미노펜으로 이제 죽는 사람들 대부분은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마약성 진통제에 정말 위험하고 효과 강한 마약이 조금 들어있고 아세타미노펜이 대부분 들어있거든요. 근데 마약에 중독되다 보니까 이 약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럼 마약성 진통제의 독성으로 인해서 호흡마비가 와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세타미노펜 양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 약을 막 하루에 50알씩 먹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중독성을 계속 복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례들은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아세트아미노펜의 간독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약을 편의점에 계속 비치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그런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만든 의약품이 생각보다 잘 설계해서 만든 그런 경우가 뭐 있어요. 요즘 나오는 의약품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의약품들이 우리 주변에 훨씬 더 친숙한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거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어떻게 열을 떨어뜨리는지 혹은 진통 효과가 있는지 그걸 기전을 몰라요. 처음부터 어떤 기전을 연구하고 그에 맞는 물질을 찾아낸 게 아니라 물질을 찾아내고서 효과를 본 케이스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기전을 모르다 보니까 위험성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의약품을 너무 맹신하지 말고 생각보다 어설프게 만들어진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것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복약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맞춰서 의약품을 효과적으로 복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